내가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다. 우리 집이 있던 경상남도의 이 마을은 지금은 사라져버린 한적한 시골이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 좋아 시골이지. 내 나이가 있다지만 들판에 소를 풀어두고 꼴을 먹이던 오직 깡촌. 동네 사람을 다 합쳐도 10명이 되지가 않았다. 아마 요즘 애들을 데려다 놓으면 사흘도 못 가 곡소리를 낼 법한 그런 곳이었다. 분명 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였지만 밤에는 열기로 잠을 못 이뤘으니까. 엄마의 손을 잡고 어딘가를 다녀오던 길이었고 좁다란 흙길을 하염없이 걷고 있던 그런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문득 난 뭔가 이상하단 걸 깨달았다. 아직 햇볕이 따가운 한낮에 말했다시피 여름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주변에 풀스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한 것이다. 문자 그대로 벌레 우는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다. 엄마, 이상하대. 왜 매미 우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노? 아, 뭔 소리고? 완전히 시끄러워가 귀가 다 멍멍한데. 더위 탓이었을까? 목에 두른 수건으로 얼굴을 닦던 어머닌 심드렁하게 내 말을 받았다. 터무니없는 소리였다. 멀찍이서 소목에 메어둔 방울소리까지도 들리고 있던 것이다. 타고난 기질 탓인지 툭하면 외양간을 나가서 찾기라도 쉽자고 방울을 달아둔 암소였다. 나로서는 엄마가 날 골려주려고 괜히 어깃장을 놓는 거라고 밖엔 생각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입술을 대빨 내밀며 이렇게 대꾸했다. 거짓말 하지 마래. 저기 우리 집 소 치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매미 없다. 야가 자꾸 무슨 소리야? 잠깐만. 니 진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나? 어? 땀을 닦던 어머니의 얼굴이 삽시간에 굳어졌다. 몸빼 바지를 입고 있던 다리가 풀리듯이 털썩 주저앉고 어머닌 내 얼굴을 양손으로 붙들었다. 인두로 지지듯이 뜨거운 손이 내 귀며 이마를 정신없이 훑고 나는 짜증이 나기보다 무서워졌다. 검게 걸린 어머니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파랗게 질려있는 것이 어린 눈에도 선명하게 보였다. 아이고 어쩌노? 아이고 이걸 왜 하노? 아이고. 엄마는 자꾸만 수건으로 내 얼굴을 닦았다. 그러면 뭔가 닦여나가기라도 할 것처럼 말이다. 땡볕에 정수리가 하염없이 뜨거워지고 견디다 못한 내가 칭얼거린 후에야 나를 놓은 어머니는 내 손을 강하게 잡아 끌었다. 집으로 가는 길과는 한참 거리가 있는 방향이었다. 아지랑이가 언덕을 불태우는 것 같은 더위 속에서 바짝 끌린 손이 번쩍 들렸던 기억이 난다. 내 손을 거의 가슴까지 끌어당겨쥔 어머니는 걷는 내내 혼잣말을 했다. 어쩔꼬 어쩔끼고. 얼굴은 돌처럼 굳었는데 손은 끝도 없이 떨렸다. 그렇게 한참을 걸은 뒤에야 우리가 도착한 곳은 마을 끄트머리에 자리를 붙였던 무당집이었다. 평소에는 한 뼘만한 밭이며 논에서 자기 입에 풀칠이나 하다가 더러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 푸닥거리나 해주고 고기를 얻어먹던 그런 집. 그날도 무당은 일이 없었던지 평상에 앉아 뭘 다듬고 있었던 것 같다. 우묵하게 파인 눈구늘 사이에 딱정벌레 같은 작은 눈이 한참 멀리서부터 우릴 노려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왔어 얘? 얘 귀에 매미 소리가 안 들린다 합니다. 밖에 저렇게 징징 우는데 하나도 안 들린답니다. 무당의 새까만 눈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다. 그녀는 나를 더듬고 귀를 쥐고 뒷목을 탁탁 훑었고 그때마다 나는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다. 심각한 표정의 어른들 앞에서 아이들이 흔히 그러하듯이 한참이나 나를 기묘한 방식으로 진단하던 그 무당은 곧
탁 뱉듯이 이렇게 말했다. 맞네. 이거 딴귀신 들렸구만. 이거 우연입니까? 방법이 있겠지? 방법은 무신. 벌써 귀까지 먹었으면 이미 님네 자식 아니잖소. 내일이면 열꽃 피고 사흘이면 가는 거 알면서. 에휴, 가서 밥이나 잘 지어 먹이소. 이후에 부모님이 애둘러 설명해 주신 바에 의하면 아마도 매미 소리가 들리지 않던 것은 일종의 전조였던 것 같다. 우리가 살던 지역에는 소위 땅귀신이라 불리는 뭔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 몸에 들리면 서서히 귀를 잃는다고 했다. 처음이 시작할 때는 다른 것은 멀쩡히 잘 들리는데 풀벌레나 매미 같은 작은 것들 소리부터 안 들리기 시작하다가 하룻밤이 지나면 온몸에 열꽃이 핀다.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산 사람 목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하게 된다던가. 결국 그렇게 되면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어서 일주일도 지나기 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린다고 했다. 어른들은 그것을 산이 집어간다고 했다. 집은 난리가 났다. 논두렁에서 일하다 말고 어머니께 붙들려 집에 들어온 아버지의 얼굴에서도 색이 빠져나가 버렸고 급기야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벌써 초상나냐며 호통을 쳤지만 이내 반쯤 빈 담배곽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가버렸다. 나는 괜히 불안하다가 급기야 어머니를 붙들고 빌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까의 무당 때부터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밖엔 들지가 않았던 것이다. 밖에서는 암소목에 메어둔 종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떨그렁 떨그렁 하고. 다음날 아침 나는 지독하게 목이 말라 잠에서 깨어났다. 언제 잠들었는지도 몰랐던 몸은 밤새 오줌이라도 눈 것처럼 축축했고 혀가 말려 들어갈 것 같은 열이 펄펄 끓었다. 땀을 닦으려고 팔을 들어보니 문틈으로 비치는 새벽의 푸른빛 아래로 얼룩덜룩한 팔뚝이 보였다. 열꽃이 손톱 반쪽도 들어갈 틈 없이 온몸을 메우고 있었다. 내가 부스럭거리며 일어나자 같이 잠이 깬 어머니가 그 꼴을 보고 이부자리에 얼굴을 파묻는 게 보였다. 2일차에 열꽃. 땅귀신이 날 집어갈 준비를 착실하게 하고 있다는 전조였다. 그날은 새벽부터 온 동네를 돌았다. 옆집엔 누구네, 뒷집엔 누구네, 파란 대문집 이장님네. 동네 어른들 집은 전부 다 돌아다녔다. 내 손을 문틈처럼 꽉 쥔 어머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다 붙들고 뭔가 방법이 없겠느냐고 구걸을 했다. 몇 년 전에 땅귀신에 들렸던 누가 무언가를 해서 살았다던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거의 따지듯이 그렇게 달려들었다. 그래서 나는 갑자기 시된장을 목에다가 발랐다가 이제는 쓰지도 않는 우물에 있는 고인물을 마셨다가 홀딱 벗은 채로 쌀이비로 온몸을 쓸었다. 오후 늦게 일찌감치 산모 위에 해가 엉덩이를 걸칠 때까지 그렇게 했다. 물론 그중 무엇도 효과는 없었던 것 같다. 무당도 진작에 네 애가 아니라던 나는 그 즈음엔 이미 어머니가 바락하듯 지르는 그 목소리도 거의 듣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신기한 감각이었다. 나무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도 선명하게 들리는데 정작 귀에 대고 악을 쓰는 사람 목소린 한없이 멀게 느껴진다. 기분 탓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섭다기보다 술찌개미를 된통 주워 먹은 것처럼 한없이 들뜨는 느낌이었다. 소리가 들리지가 않으니까 현실감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 저녁 어머니가 나를 붙들고 울어도 전날처럼 같이 울음이 나진 않았다. 부모님이 내게 한 최후의 방법은 단순했다. 단단한 옷가지를 몇 겹으로 엮어서 내 다리를 집 기둥에 묶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었다.
소를 칠 때 쓰는 성긴 새끼줄을 대문 손잡이에 칭칭 감으니까 아버지가 매달려 흔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사흘째, 무당이 예고한 마지막 날 새벽의 풍경이었다. 땅귀신은커녕 강도가 들레도 어림없어 보일 정도였다. 이부자리에 누운 채 그 모습을 하염없이 보고 있던 나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내가 일어났을 땐 이상할 만큼 몸이 가벼웠다. 둘째 날에 치솟았던 열은 씻은 듯이 사라져버렸고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처럼 얼룩덜룩했던 피부도 깨끗하게 되었다. 이상하게도 문틈새로 들어오는 옅은 달빛만으로도 그게 똑똑히 보였다. 아니, 잠깐만. 문틈? 살짝 놀란 내가 고개를 돌리자 그렇게 단단히 잠궈두었던 문이 뻐끔 입을 열고 있는 게 보였다. 그뿐인가. 새끼줄로 감아뒀던 대문까지도 활짝 열려 있었다. 발목을 내려다보자 피가 안 통하도록 꽉 메워뒀던 옷가지들은 방바닥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졌고 나를 사이에 두고 겹겹이 끌어안았던 부모님은 방 구석에서 의식이 없었다.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데려가는구나. 자세한 사정을 몰랐던 당시의 나였지만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다. 애초에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던 것이다. 하기야, 대문을 잠그고 사람을 묶는 것으로 어떻게 될 일이었으면 무당이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잠이 덜 깬 건지 뿌옇게 흐린 머리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나는 곧 당연하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섰다. 산이 근처라 장마때가 아니면 안개도 잘 끼지 않던 마을엔 마치 소독차가 온 것처럼 희뿌연막이 쳐져 있었다. 나는 길을 아는 듯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듯이 걸었다. 어른이 달리듯이 걸어도 1시간을 걸릴 법한 그 거리의 산이 순식간에 코앞이었다. 그때쯤이었을 것이다. 내가 갑자기 번쩍 정신이 든 것은 그 전까지 반쯤 꿈꾸는 것처럼 넋을 놓고 있었는데 이마에 산안개가 닿자마자 찬물을 뒤집어 쓴 그런 기분이었다. 고개를 들어올리자 터널처럼 둥글게 열려있는 산길이 보였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동네 애들과 드나들던 그런 산이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굵기가 내 허리만한 나무까지 자리를 비키듯이 휘어진 모습이 정말 소름 끼쳤다. 똑바로 뚫린 그 기묘한 터널 끝에서 누군가가 날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돌아가야 해.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본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분명히 방금 전까지 외길을 걸어온 기분이었는데 등 뒤에는 오직 안개뿐이다. 그 전까진 흐릿하게나마 마을의 윤곽이 보였는데 이제는 문자 그대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절대로 나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는 느낌이 물씬 풍겨왔다. 그리고 안개는 곧 조금씩 내 발치로 밀려들었다. 양말도 신지 않은 슬리퍼의 맨발 위쪽으로 축축한 손이 닿는 것 같았다. 그 소름 끼치는 감각에 나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뒤로 터널 속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조금 묵직한 종소리가 들렸다. 떨그렁. 귓전에 천둥 같은 소리가 들렸다. 채찍으로 얻어맞은 듯이 옆을 바라보자 익숙한 모습이 보였다. 어느새 내 옆에 다가와 있던 것은 바로 소였다. 한 달에 2번은 집을 나가서 아버지의 속을 뒤집어 놓던 우리 집 암소. 소는 꼭 스스로 소리를 내려는 것처럼 거칠게 투레질을 하고 있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모든 게 낯선 상황에서 갑자기 익숙한 걸 보자 주체할 수 없이 몸이 떨려왔다. 소는 고삐를 붙잡고 엉엉 우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곧 뜨뜻한 콧등으로 나를 툭 하고 쳤다. 평소에 내가 들에 풀어놓았던 소를 을러대던 것처럼 가슴을
어깨를, 날개 죽지를, 등을 툭툭 쳤다. 대체 뭘 하려는 건지 몰라 한참 헤매던 나는 마침내 소가 등을 밀기 시작한 뒤에야 깨닫게 되었다. 소는 나를 산 반대편의 안개 속으로 밀어놓고 있었던 것이다. 터널을 등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으로. 난 두려워서 주춤거리다가 곧 걸음을 내딛었다. 울음소리는커녕 투레질 소리조차 들리지가 않았지만 막연하게 이게 틀리진 않았다는 걸 알았다. 몇 걸음 걷다가 넘어지고 또 비틀거리면서도 어쨌든 등 뒤에서 툭툭 미는 뜨뜻한 소의 감촉은 확실히 느껴졌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1시간쯤 걸었을 때 누군가가 안개 속에서 확 팔을 뻗었다. 체감상 팔이 나오고 한참이 지난 뒤에야 나타난 그 얼굴. 바로 울고 있는 아버지였다. 난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나중에 어머니가 해주신 말에 따르면 아침이 다 되어서야 정신을 차린 부모님은 내가 사라진 걸 깨닫고는 정신없이 집을 나섰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축축하게 젖은 마을길 어디에도 내가 다닌 발자국은 하나도 없어서 울면서 온 동네를 찾아도 어디에도 내가 없다라고 했다. 그리고 그때쯤 이장님이 급하게 부모님을 찾더란다. 멀리 산에서 돌아오는 언덕배기에 나와 우리 집 소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꼭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주춤주춤 걸음을 옮기는 나를 목청이 찢어지게 우는 소가 툭툭 밀고 있었다고 했다. 마침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붙잡고 내가 주저앉아 의식을 잃은 뒤에야 소는 나와 함께 무릎을 꿇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던 건지 꼬리는 잡아 뽑히고 엉덩이는 파여서 소가 지나온 길이 죄다 피와 내장으로 범벅이 돼 있었다고 했다. 등줄기며 뒷다리에는 이리때가 몰려든 것처럼 핏줄기가 줄줄 새는데 소는 얼른 나와서 나 좀 데려가라며 덩그렁덩그렁 투레질을 하고 울고 있더라고. 그렇게 아버진 말했다. 소의 시신은 드물게도 우리 집 가족묘의 바로 아래에 묻혔고 아버지도 나도 그 뒤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소고기를 입에 대지도 않았다. 차마 도리를 안다면 그럴 수는 없을 노릇이었다.